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현재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비드 박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영상을 올렸더니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몇 분들이 화면을 보지 못해 내용을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음성으로 다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빠르게 올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지금에서야 올려드립니다. AI 음성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인생에 견줄 바는 아닐 겁니다. 저보다 말도 못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니 시간 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이나 운전하실 때 그리고 퇴근하실 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상당히 많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위로 3명을 낳았는데 모두 삶에 찌들고 또 굶주려 또 어머니가 건강하지 못해서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산 등으로 제 위에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끝에 저를 4번째로 낳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국 넷째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첫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남양주 덕소라는 곳입니다. 북동서는 산이 높고 또 남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논 한가운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서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납치죠. 아버지가 몇 달 고민하고 지켜보셨다가 납치해 온 거죠. 자, 아버지에게 반신반의하며 반강제적으로 이끌려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께서는 7남매의 장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장손이라 그런지 결혼하기도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아버지 식구가 많아서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신 말로는 지금 막내 작은아버지가 5살 때라고 합니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즉 형수죠. 쭈쭈를 만지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다 그랬겠지만 시집살이가 너무 심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아기가 생겨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아기라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셨겠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가지고서는 고등어 생선이 먹고 싶으셔서 자반고등어죠. 많은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몰래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온 고등어를 시부모님한테 혹시나 들킬까요? 밤에 혼자 이불을 덮으시고 익히지도 않은 어른 고등어를 드셨다고 합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어른 고등어를 드셔서 아직도 이가 시리고 아프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일찍 결혼한 고모와 고모부들까지 아침을 챙기면 아침 밥상에 한 15명 이상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늘 새벽부터 임신 막달에도 그 많은 식구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시어머니 입맛에 조금만 틀리거나 또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이면 이유 없이 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밥상을 엎으시기 일쑤였고 다시 차리고 또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아기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애는 너만 낳냐며 다그치는 할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서워 1시간 만에 밥상을 차리러 또 부엌에 들어가셨다가 또 쓰러지시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 던진 부주깽이죠. 아궁이에 불 때다 남은 나무 조각을 던졌는데 어머니 발목에 박혀가지고 아직도 대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구멍이 났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밥상을 엎으시고 나면 물론 회사나 이제 학교 가는 고모나 작은아버지들은 못 먹고 가는 거죠. 물론 어머니는 병원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치료를 집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는 또 할머니와 남의 집 빨래를 같이 하면서 돈을 버셨는데 손의 동상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개울가에서
임신한 채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추우니까 체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빨래를 하시다가 아기를 낳고 또 실신을 하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결국 아버지가 못 견디고 어머님과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 글을 계속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곳저곳 이사만 20여 군데 다니셨다고 합니다.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보니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전국 일주를 하셨어요. 아주 그냥. 그 와중에도 때가 되면 할머니는 이사하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잔소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보가 좀 있으시긴 하셨지만 그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서 아이를 가셨는데 아마도 그게 저인 듯 합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에 가평에 사시던 우리 할아버지께서 덕소까지 쌀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셨기에 어머니는 쌀을 받고 너무 좋아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 살다가 쌀은 최상의 음식이었겠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먼 곳까지 와서 할아버지가 놔두고 간 쌀은 물론 아버지의 월급 봉투까지 모두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많이 우셨고 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랬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또 이제 할머니를 피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말이 됩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피해 이사 다녀야 하는 그런 심정을 아버지의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때의 아버지 부족한 사랑의 정을 우리 어머니에게 모두 주셔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어머니 없으시면 못 산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옛날 분이 다 그렇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말을 또 듣고 또 보고 살아왔고 또 항상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지금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몸만 건강하고 밥 세끼 먹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난 우여곡절을 모두 다 말로 하자면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로 부모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밤늦게 우리 어머니를 애타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너무 좋았다. 장송 며느리로 와서 나 대신 부모 노릇 하느라 고생 많았고 지랄 같은 내 비유 맞추느라 고마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울며 들었어요. 솔직히 작은 어머니들은 말대꾸도 좀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할머니는 그러고 너가 무슨 죄가 있기에 못난 시애미 만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평생 단 한 번을 말대꾸도 안 하고 영두애미야 고맙다 고마워 그러고 눈을 감으셨는데 삼촌 고모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가장 서럽게 우시는 걸 봤습니다. 잘해드리지 못하고 죄송하고 같이 살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 어머니의 울음의 의미가 뭔지는 대충 감은 오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할머니는 제가 장손이라고 저에게는 참 잘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제가 어려서 일대죠. 부모님과 함께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지금은 고양 특례시죠. 그때 전 재산 우리 아버지 재산이 20만 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고양시에 오셨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고모 되시는 분이 이곳에 살고 계시고 있어서 고양시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파주 휴전선 근처
어유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군 부대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돈을 받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이사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아주 조그만 빌라인데 고모 할머니 집에 포함된, 그러니까 빌라에 포함된 지하실 방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 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 겨울날에 이사를 했네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추운 날 우리 셋을 데리고 또 포대의 동생을 얻고 왔는데 그 방이 다른 사람에게 나갔다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아들이 있죠. 아들과 며느리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하실 방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세를 받고 있었는데 또 세를 받지 못할까봐 그랬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사를 왔는데 몇 개 안 되는 짐들이지만 놔둘 데가 없어서 마당에 그냥 펴놓고 어머니는 우시고 또 아버지는 싸우시고 저와 동생은 덩달아서 울고 세상에 어디 우리가 살 데가 그렇게도 없었는지 이거는 글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읽을 수가 없네요. 옛날 생각나서 계속 슬퍼져서 읽기가 좀 힘드네. 결국 돈이 없어서 시골 할머니께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방값이 50만 원에 3만 원이었으니까 돈이 모자랐겠죠. 가진 돈이 20만 원 뿐이 없으니까 30만 원이 부족해서 이제 할머니한테 갔는데 당연한 결과지요. 욕만 무지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또 보다 못한 우리 골모 할머니가 자식들 몰래 돈을 구해다가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 방에는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빌라 50만 원에 3만 원 다른 지하실 방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음침했습니다. 곰팡이도 있고 습기도 좀 많고 하지만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도 전등도 하나밖에 없었고요. 뒷동도 여기저기 너무 많았고 하지만 그 방이 좀 겨울이라 그런지 많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5명이 간신히 누울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춥지 않아서 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뒷동 냄새도 많이 났고 화장실 부엌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도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본 것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동네에서 조그만 포장마차 하시면서 더불어 옆에다가 이제 과일 몇 박스를 두시고 장사하고 계시는 그럴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파하고 집에 오는 길에 친구와 핫도그라도 먹을까 하여 어머니한테 갔는데 노점상 철거반들이 아버지랑 싸우고 계셨고 또 어머니는 땅을 치고 울고 또 계셨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고 멋 모르고 친구와 그저 핫도그 하나 먹고 싶었는데 그 광경을 본 저는 계속 서서 울고 또 울고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우리 장사하시던 우리 아버지 포장마차는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철거반들이 다 수거해 갔습니다. 팔다 남은 수박은 길가에 전부 깨져 있었고 니어커도 전부 다 부셔져 있었고요. 어머니는 울다가 지쳐서 또 쓰러지셨고 또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고 몇 년 동안 전세라도 옮기시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사할 과일을 사러 서울에 다니시고 또 새벽 2시까지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셨죠.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새벽에 아버지 따라서 새벽 시장이죠. 서울에 있는 모래내 시장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은 순댓국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돈을 좀 모으셨는데 삼촌 2명과 고모 4명이라 대부분 아버지가 시집 장가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없는 돈에 그렇게 계속해서 벌면 시집 보내고 또 장가 보내고 벌면 시집 보내고 또 보내고 다시 돈은 또 바닥나고 그러면서도 또 어렵게 또 1,000만 원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전 재산이죠. 한 26평 정도 빌라 전세 가격이었으니까 큰 돈이죠.
그런 부푼 꿈으로 동네 빌라 전세로 이사하려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좋아서 정말 춤을 추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저희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이삿날을 기다리는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서 정말 친하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든 여자분이셨습니다. 저한테 만난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잘 챙겨주시는 아버지보다 조금 연배로 보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교회도 나가고 했었어요. 갈 때마다 항상 반겨주시고 또 그런 목사님이 또 이틀 뒤에 주시겠다고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전 재산인 전세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는 따뜻한 분이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고 뭐 그러셨던 분이셨으니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며칠 뒤에 이제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지하실 방에 저희를 다 모아두고 조그만 검은 봉지 안에 무언가를 들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쥐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시더니 우리를 쭉 살펴보시곤 하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죽자. 왜 그러냐고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어머니는 나와 동생을 끌어안고 계속 울고만 계시고 아버지도 계속 우시더니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밖에서 크게 들려서 저랑 제 동생이랑 뛰어나갔는데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죽지 못하겠으니까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시고 벽에다가 자살하시겠다고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뛰어나오시고 아버지 붙잡고 울고 저랑 동생들도 울고 삥 둘러서 동네 사람들은 구경이 났겠죠.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아수라장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도 참 순진한 분이셨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이후로는 지금 저랑도 돈거래는 절대 안 하십니다. 아마 그때부터 두 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셨고 저 또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더한 사기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도 사기 당한 일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이 좀 무서웠고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분만 봐도 사기꾼 같아 보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또 어렵던 시절을 보내고 저는 중학교에 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니 등록금, 육성회비 이런 게 있더군요. 부모님들도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런 후유증이 사라질 무렵이니까 등록금은 힘들지만 또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저에게는 또 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태권도부를 뽑더라고요. 대회에서 1등을 하면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태권도부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만에 빨간띠, 지금 말하면은 거짓 등급이었죠. 그렇게 빨리 빨간띠를 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나름 좀 간절한 나머지 선생님한테 또 조르고 졸랐습니다. 결국 학교의 체육 선생님과 관장님 그리고 추천으로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빨간띠부터 참여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좀 힘들까봐 힘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등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첫 대회에 빨간띠를 메고 중학교 2, 3학년 형들하고 이제 시군구에서 모두 이기고 결국은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는 죽기 살기를 했지요. 태권도 태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발차기, 헛발차기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악으로 깡으로 그랬는지 뭐 지금 생각하면 등록금 면제해준다는 말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학교 3년 동안 대회 때마다 금메달을 따면서 학교 특기생으로 등록금을 3년간 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얼마나 좋으신지 메달 따올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고 수많은 시, 군, 구, 도 대회 메달은 나갈 때마다 제가 조금 휩쓸었습니다. 뭐 본의 아닌 자랑질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틈나는 대로 병공장 알바를 좀 했고요. 신문은 뭐 기본으로 돌리고 또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려고 중학교 때부터 돈 벌고 공부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말쯤인가 인기 없는 종목인데 뭐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다닌다는 생각에 또 그 운동을 또 열심히 했어요. 남사스러울 수 있으나 물론 아버지의 거센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운동이 뭐냐면 경기 에어로빅이었습니다. 장재근이 활기치던 뭐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운동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이 안 하는 운동이라 그때는 학교에서 틈새를 좀 공략해서 대학을 가라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도 남자인데 처음에는 정말 결정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또 과감하게 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 3년간 또 열심히 하면 대학교 특기생으로도 간다고 또 그러고 전 또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병행하며 또 죽기 살기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알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격증을 2개를 따고요. 2학년 때 경기 에어로빅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좀 인기는 없었지만 그리고 국가대표로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태권 에어로빅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인 앞에서 시범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전 세계 사회체육 세계 아이디어 교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국내 전파를 타기 시작을 하고 태권 로빅이라고 또 아쿠아 로빅이라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태권 로빅이라고 또 시초였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간 KBS, SBS 등 TV에도 출연을 하였고요. 또 국민들에게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빨리 결혼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연애를 일찍 하다 보니 돈이 생각보다 조금 들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인력 시장에 또 나가고 또 신문 배달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용돈을 벌어서 또 데이트를 했습니다. 와이프 만나기 전에는 뭐 공부도 중간 정도 한 50명 중에 17등에서 20등 정도 했었고요. 뭐 등급도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5등 안에 들면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뭐 반에서 1등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시험 때 마지막 또 시험 때 또 반에서 3등을 했습니다. 해보니 나름 조금은 할만하더라고요. 지금도 공부는 싫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반에서 3등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 시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죠. 고민은 뭐 아시겠죠. 집에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저도 학생 신분이라 그렇고 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학교요. 명문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들으면 쉽게 알만한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뭐라도 해서 내줄 테니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학 안 가고도 나는 자격증을 땄으니까 체육관 차릴 수도 있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말이죠. 솔직한 심정은 등록금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벌면 되니까 다닐 수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좀 있다면 회원분들 중에 일부가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이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면 뭐 이유 없이 탈퇴도 하고 또 믿음이 좀 덜 가는지 탈퇴를 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말해 뭐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식 배울 게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와이프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라마틱한 제 인생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정도 나이에 제가 이제 군대를 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군대 하면 말이 많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군대 또한 가지 않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튼튼한데 면제를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가기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군대 소식에 신경을 써서 그러신지 아버지는 밤마다 자주 우시고 어머니는 다리까지 절기 시작하셨고 아프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 위에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4번째로 태어나서 그런지 부모님은 애착이 남들보다 되게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다고 하니 다리도 저시고 아프시고 신경성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주변에서 살찌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솔직히 운동을 많이 했던 터라 몸도 좋았고 또 살쪄서 군대 면제시킨다는 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엄청난 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76kg 정도였는데 면제가 113kg 정도. 그러니까 한 2달 남겨놓고 38kg 이상을 쪄야 하니까요. 또 제 절친이랑 빨리 군대 갔다 오겠다고 지원까지 하고 갑자기 뭐 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2달 안에 38kg라는 그 무게를 쪄야 되니까 또 고민을 했지만 무작정 덤벼들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5개, 10개는 기본이고 삼겹살 그때 당시 10,000원어치만 3근이 넘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먹고 잠자고 누우면서 초콜릿도 먹고 어쨌든 신검 당일날 아침까지 몸무게를 보니 110kg까지 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 중에 미친 짓이죠. 2달 만에 38kg를 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3kg가 면제인데 당일 아침에 110kg였습니다. 3kg가 부족해서 결국은 군대를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름 지금까지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병무청에 갔습니다. 그러고 남자들이 다 파란 빤스를 입고 뭘 작성하라고 하는데 작성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유전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라고 뭐라 써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갑자기 3kg 때문에 군대를 또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써먹은 마지막 방법을 써먹기로 하고 큰 소리로 저기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죽기 살기로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많은 고통이 있으면서도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여튼 최대한 물을 빨리 먹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아시겠지만 찌린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변 넣는데 위에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찌린내 물을 먹는 듯 했어요. 그러고 대기해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몇 시간씩 기다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물을 너무 먹어서 위가 꽉 차서 쏠려서 한 걸음씩만 걸어도 물이 올라오려고 하고 또 빨리 체중을 재야 하는데 시간은 오지 않고 또 오줌은 또 상당히 메아르운데 화장실을 또 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 몇 시간이 지난 듯한 시간이 지나니까 체중 검사 시간이 왔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체중계에 올라가려는 순간 심장이 정말 터질 듯 했습니다. 제 몸무게 상황을 모르니까 과연 113kg가 넘었을까 하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아주 기억이 나는데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몸무게가 113.5959595959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는 세상에서 가장 긴장되고 정말 미치는 줄 땀은 나고 토할 것 같은데 멀미는 계속되고 그러는데
체중 재시던 교관이 당구채 같은 걸로 제 배를 쿡 찌르면서 너 일부러 군대 안 가려고 살쪘지 하고 말하더라고요. 배를 누르는 순간에 저는 먹었던 물이 막 올라오고 또 그거를 또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 삼키면서 아닙니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교관이 결국은 너 재검 한 달 뒤에든 1년 뒤에든 아무 때나 부르면 오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통과가 돼서 걱정이 되면서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뭐 시간을 더 주니 더 살찌면 되는데 도대체 이거를 다시 1년 뒤에 부를지 2년 뒤에 부를지 언제 부를지 모르니 그때 당시에는 참 암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면제를 시키고 살을 다시 빼야 되는데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살을 빼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한 달 뒤에 부르더라고요. 뭐 제가 그동안 혹시 몰라 계속 살을 좀 더 찌우고 안전하게 더 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가니 한 달 만에 11kg가 더 쪄서 121kg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 먹었던 거 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봅니다. 다이어트도 힘들지만 살찌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교관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군대 가기 싫으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정을 이야기했죠. 2차 저차해서 이렇다고 하니 또 그쪽에서도 효자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건강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청 많이 울었죠. 그때 갑자기 살찌니까 혈압도 180이 나오고 면제 판정이 나와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정말 너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제 판정을 받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한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어머니가 몇 달 만에 절던 다리를 절지 않으셨고요.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들처럼 걷기 시작하셨고 정말 놀랍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은 아주 미스테리랍니다. 영상 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군대 안 간 남자라고 뭐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군대 다녀온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자부하고 또 살고 있으니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살을 쭉쭉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너무 크더군요. 어려서부터 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더 많이 안 좋아져서 매번 고생을 했는데 최근은 관리를 잘 해서 괜찮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제를 하고 나서 결심을 했었죠. 남들은 군대 가서 고생도 하고 배우는데 화성 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이 일 저 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닥치는 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있고 또 결혼은 빨리 해야 하고 돈은 없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2차 저차 돈을 모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절대 이 여자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모은 자금과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지금부터 인생 제 또 2막이 또 시작이 됩니다. 신혼부터 주식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결국 또 신혼집을 어렵게 구했죠. 돈이 없어서 200에 25만 원짜리 쪽방 하나 구해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갓집은 좀 그때 살아서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이 있었던지 강하게 부인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배운 건 없고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에 공장도 다니고 강사 생활도 하고 길거리 차 밀리는 곳에서 김밥도 팔아보기도 하고 과일 장사도 횟집도 다녀보고 하루에 2-3탕은 기본이었죠. 정말 힘들 때지만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있어 견딜 수 있었고요.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고생한다고 돈 많이 벌어서 효자 노릇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웬걸 사회는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더군요. 그때 당시 부모님한테 사회 나가면 몇백만 원씩 벌어서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한 달에 70만 원 벌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나름 운동도 남들보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못했지만 살은 쪘으니 운동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참으로 그때는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열심히 살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었고요. 아침 6시에서 8시까지는 차 도로 막히는 곳에서 만든 김밥을 팔기도 하고요. 오전 9시까지 신발장 만드는 일산의 파랑새 가구라는 공장에 출근해서 6시까지도 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고양시에는 능곡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능곡 재래시장 나가서 시금치, 햄, 당근 등 김밥 재료를 또 사러 가고 그랬습니다. 야채는 생물이라 저녁 시간에는 팔지 않으면 떨이로 싸게 많이 팝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잠들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또 김밥 만들고 또 일하러 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또 고양시 화훼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밥 만든 거 추출할 시간에 판매한다고 들고 다니면서 또 팔았죠. 고양시에는 아시겠지만 꼭 박람회가 또 유명하지만 고양시는 화훼단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껴가며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와이프도 그때는 여기저기 일 많이 다녔습니다. 나 때문에 덩달아 대학도 안 가고, 그때는 아내도 저한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고생에도 서로 눈이 뒤집혀서 행복으로 여길 때였으니 말이죠. 아내는 식당 일도 많이 다니고 하여 뚝배기에 또 손이 또 많이 대어서 손가락에 지금도 지문이 없습니다. 지금도 와이프만 현관문을 지문이 안 돼요. 마음이 아파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나가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사우디에서 한 11년 정도 계셨던 분이라 그런지 처갓집이 모두 알뜰해요. 지금도 빗물 받아서 세차하실 정도로 저녁 7시 이후에는 또 불도 켜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하시면서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으시고 보일러도 약하게 틀어 두신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처가 식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특히 아주 전략 정신이 뛰어나답니다. 그때 220원 월세를 살면서 방 한 칸에 살면서도 한겨울에 보일러 아껴보겠다고 약하게 틀고 잔 적이 있었는데, 오래된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보일러가 터지고 또 방문 입구서부터 살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자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생각하면 또 얼마나 미안한지 한참을 자는 아내를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좀 후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니까 또 힘들고 지치고 춥고 배고프고, 어떤 날은 둘이서 일주일에 라면 몇 개로 때운 적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저미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셋째를 낳고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거지 다 하고 있고요. 음식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너무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영두 씨는 잘할 거야, 믿어. 능력이 충분한 사람인데 나이가 어려서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항상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솔직히 능력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현실에서 더 미안하고 내가 잘난 것 하나 없는데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와이프 말에 항상 힘내고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방송도 나가고 인기도 많았고 나름 잘 나가는 놈이다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 저도 별로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동창회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 동창회 처음에는 나가기도 많이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회비가 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 없는데도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가 있어서 주머니에 딸랑 2,700원인가 있을 때 무조건 버스 타고 친구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친한 친구 몇 명한테 말했어요. 회비 10,000원이 없어서 이번에 못 내니까 다음에 내겠다고 하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자존심이 상한 핀잔의 말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별말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리 화가 나던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나름 자존심이 좀 있었는데 회비 못 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친구들도 보지 않았고 죽도록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월세방이지만 방 2칸짜리로 결국은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핀잔 준 덕분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좋았어요. 그때는 돈을 좀 모았었죠. 한 3천만 원 정도. 아기 나면 이것저것 사주고 싶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야지, 전세는 가야지, 이런 정도로 열심히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게 된 계기의 시초가 된 거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 젊은 나이에도 차도 있고 나름 꽤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죠. 돈 좀 벌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주식 좀 해보라고. 제가 또 은근히 또 팔랑깁니다. 또 별 생각 없이 그냥 돈 욕심에 해보겠다고 무작정 또 덤벼들었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충분히 혼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당시 완전 꼴값이죠. 네. 그때는 친구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또 다짐을 하면서 주식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복권 사면 부푼 꿈 꾸듯이 저도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해봤는데 처음엔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이거 또 별거 아니구나 그랬죠. 그런데 결국 전 재산 3천만 원을 또 모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을 결국 한 달 만에 200만 원 정도 남기고 전부 꼴깍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단타로. 세력이나 작전주 등의 말이죠. 그땐 세력주, 작전주 이런 것도 잘 몰랐었던 때였습니다. 옛날 생각하니 참 웃음이 나옵니다. 몇 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병이 나고 또 병원에 며칠 입원하고 죽고 싶어서 별짓 다 했습니다. 죽으려고 시도하다 또 뱃속에 아기를 또 생각하고 고생한 마누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간의 못된 흔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날렸으니 나 자신에게도 또 벌을 받아야 하겠죠. 창피하지만 이런 말은 영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는 말입니다.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눈을 떠도 보이지 않았고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뭐라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던 때였습니다. 승부욕만 앞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하다가 된통 당한 거였죠.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돈이 아닌 거야. 우리 젊으니까 큰 경험했다 치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물론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대판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화해하며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절대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와이프 몰래 돈 벌면 수십 번 시도하고 또 깨지고 반복을 했습니다. 깨지고 후회하고 돈 날리고 계속 반복. 실패, 도전, 실패.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정말 해도 안 되나 보다. 정말 주식은 나랑 안 맞는구나.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조금 오버해서 한 100번 이상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았지요. 제가 정말 미천한 바보라는 걸. 그리고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준비를 단단히 하고 800만 원으로 또 도전을 했습니다. 미친놈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사는 종목은 쭉쭉 오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 번을 더 지금의 방식으로 투자하다 보니 5년 정도 돼서 잔고본이 8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수억대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이곳저곳 게시판을 둘러보니 자살한다, 잡주다, 주식 안 한다, 내 돈 내놔라 등등 개인 투자자 분들의 안 좋은 소리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저랬었는데 하고 생각하던 중에 그냥 게시판에다가 처음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보유한 주식이 그때 당시에는 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고 한마디 던졌죠. 그때가 2007년 1월, 그때 막 상장해서 한 1,000원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생소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좋다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전망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슈도 나오겠다 싶어 이 종목은 3,000원 넘는다, 한 300% 정도 예상을 했죠. 그리고 많이 오르면 8,000원도 넘을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8,000원은 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7,000원까지 가까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후 최대 27,000원까지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고 결과가 좋았을 당시에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고 후성에 대해 말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몇 번 가르쳐주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고맙단 말도 듣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본인은 남편 몰래 주식을 하는데 이혼하게 생겼고 아기도 아픈데 부모님도 아프다, 돈이 필요한데 큰일이라고, 게시판을 보니 주식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정보를 알려달라는 그런 다짜고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며 약간의 장편의 글을 써드렸더니 너무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보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니 카페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자고. 그런데 폭발적으로 회원이 늘더라고요. 게시판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하루에 몇백 명씩 카페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 제 일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저도 본업이 있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회비를 조금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서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서슴지 않게 따라주셔서 편하게 전업으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20여 년 동안 지내고 배운 노하우로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용기를 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용기를 가지신 분이 있고 주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장담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유럽 금융위기, 코로나 등 많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은 회원들이 손실로 저를 떠나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통할 거라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수년, 많이는 10년 넘게 함께 해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으려고도 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흐른 뒤에 알고 보면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좋은 경험이었던 것 뿐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또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생각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투자하시는데 수익 안 나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다는 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익 많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다비드 박은 그 고통과 힘든 삶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숨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인생에 주식에 성공에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도전하고 앞으로 끝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주식 투자로 손실나고 또 후회하며 지금도 포기하고 싶고 다시 도전하기도 두려우며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계속되는 긍정적인 말로 희망 고문이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러한 시기는 지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슬픔도 아픔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다시 힘차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도전 없이는 그 무엇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식투자 도성 회원님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항상 어디에 계시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포기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노력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열정이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